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단과 해법 찾기가 더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연구기관들, 싱크탱크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곤 합니다. 한국의 권위 있는 경제연구기관 한국경제연구원에 이번에 원장님이 새로 오신 분을 저희 홍현종의 위대인이 만나 뵀습니다. 바로 김영용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아무튼 중책을 또 맡으셔가지고 네. 학교에서 이제 실물경적으로 나오셨는데 저희 서울경제신문의 원장님이 한 1년 가까이 경제교실을 연재를 하신 걸 제가 읽어봤어요. 아주 생활식 경제. 너무 쉽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기자들이 나름대로 다 이제 경제적인 식견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인데도 빼놓지 않고 저희 신문사에서도 원장님의 연재를 아주 흥미롭게 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그럼 먼저 한국경제연구원이 뭘 하는 데인지 아마 좀 익숙치 않은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여기 한국경제연구원 자유시장,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경쟁을 기초로 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두뇌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구 분야로는 시장경제, 그리고 기업, 그리고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또 교육도 하고 홍보하는 그런 두뇌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이력서를 뵈니까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금속공학과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경제학자가 되셨습니까? 물론 이제 금속의 본질, 구성, 원리, 그리고 이 변환 현상 이런 것도 재미있지만은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인간 사이에 돌아가는 이치,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하고 흥미롭게 느껴져서 다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주 변신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신. 성공이라면 성공인데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경제연구원장님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경제진단부터 해법을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내 경기에 대한 말들이 많죠. 그런데 바닥을 친 건가요? 어떻죠? 경기 진단을 좀 한번 원장님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쳤는지, 그리고 또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론이 없으면은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평소에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을 쳤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선, 왜 이런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됐느냐라는 걸 좀 아무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여러 가지 진단할 때는 월가의 탐욕이다 또는 시장경제 부실이다 그리고 감독 소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좀 위기의 증폭에 일조했을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사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저금리 정책으로 가면서 유동성, 화폐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네, 월가 문제라기보다는 FRB의 문제죠. FRB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저축이 증가하면 이 시중에서 이자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그렇죠. 말은 시중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투자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이 증가했다는 것은 미래로 소비를 이연시킨 거거든요. 일부를. 근데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따라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썩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자율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시간 선호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원이 오늘 있는 자원하고 내일 있는 자원, 오늘 100원하고 내일 100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100원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00원은 내일의 100원에 대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 프리미엄이 바로 이자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축이 증가해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면 저축과 투자가 소비와 저축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이자율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소비 패턴이 변하지 않고 있죠. 왜? 저축과 소비 비율을 안 변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투자만 증가하거든요. 이제 소비와 투자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괴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투자로 인해서 생겼던 거품, 그것이 붕괴되면서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먼저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쳤냐 안 쳤냐는 그럼 그 동안에
말하자면은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생겼던 네. 잘못된 투자 이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기간 이것이 바로 불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잘못된 투자가 정리되고 다시 이제 투자와 소비가 맞아 들어갈 때 네. 이때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바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아주 네. 또 재미있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 최근에 지금 뭐 노 대통령 서거 문제 있었고 네. 또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란 네. 말이죠. 이 돌발 변수들이 경기 회복 발목을 물론 이제 사태상을 네. 뭐 전개상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변수가 될까요? 어떠시죠? 큰 변수가 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북핵 문제랄지 강도가 또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북핵 리스크로 인한 그 디스카운트, 네. 한국 경제에 많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예전과 다른 강도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 전 대통령님 서거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그 이념 갈등이랄지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길거리 뭐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네, 네. 라는 것도 아무래도 뭐 경제 회복에 조금은 걸림돌이 될 걸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들은 추세를까지는 바꾸지는 못할 네, 것이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재정과 소비 기업 투자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그 정부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네. 그 정부의 정책 방향, 뭐 시기, 규모, 어떻게 원장님께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경제 위기 원인이 네. 그 중앙은행의 이제 저금리 정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회복을 하려면은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뭐 저는 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닌데 네. 그러한 구조 조정이 시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정부가 돕는 방향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잘못된 투자로 인한 거품을 네. 뭐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으로 바치게 된다면은 네. 떠받치게 된다면은 시간이 더 오래 갈 것이다. 네. 그래서 불황의 터널이 길어질 것이다.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참 정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렇게 썩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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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꺼내기로 하고요. 정부가 지금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연구소가 기업들을 가장 다른 집단보다 깊이 연구하는 데니까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지금 어떠세요, 원장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기업 투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비즈니스 그렇죠. 아웃룩.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박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처지에 투자를 뭐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합동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동력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투자도 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했다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통계를 보면요. 그러시죠. 네. 2008년 100대 상장 기업의 투자가 68조 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07년 대비해서 23.4% 증가했고요. 네. 이 중에서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투자가 54조 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네. 1사분기에 100대 상장 기업의 투자가 14조 원. 네. 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 투자가 아주 부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수치적으로는 그렇네요. 네,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하고 잡 쉐어링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 기업들이 고임금 구조 고임 구조 탈피하기 위한 위기 상황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 특히 뭐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취업준비생들한테 그런 컴플레인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생각할 수도 뭐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불황이니까 이 구조조정 기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들은 네. 역시 똑같이 불황기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 잡 쉐어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배운 교훈, 네. 말하자면 대량 해고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분함을 안고 고육 지책을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닥터둠이라고 하죠. 루비니 그 뉴욕대 교수 최근에 오셔가지고
한국 경제에서 낙관적인 시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그 의존도, 다시 말해서 그 대외 수출형보다는 이제 한국도 내수 위주로 바꿔야 된다라는 뭐 충고를 해줬죠. 일리가 있는 얘기겠죠? 전혀 일리가 전혀라기보다도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내수와 뭐 수출이 좀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 경제가 성장하는 게 좀 안정적이고 그런 측면입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얘기는 그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내수가 유지돼야 그야말로 이제 거시경제 총수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내수라는 게 결국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이제 밖에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어디서 떠올리게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가 죽게 들고 나선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부 지출이라는 것의 그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재정 풀어가지고 하는 그렇죠. 그 정책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경제 완전히 부스트업 해가지고 떠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는 거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어느 부분을 올려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가라앉는 상태에서는 썩 그렇게 쉬운 장기적으로 아주 국가의 어떤 메가 트렌드를 볼 적에 우리 지금 그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을 어떤 수출 위주에서 내수 진작 쪽으로 본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어느 수출대 뭐 내수가 어느 정도 비중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은 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수출 주도로 성공한 나라고 세계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완결적 구조로 해가지고 수입 대체랄지 내국 뭐 내수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별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죠, 사실. 수입 대체로. 그래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가라앉으면 우리나라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던 그런 그 경제 패턴을 바꿔서 내수로 가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우리 어쨌든 지금 이 위기가 뭐 국내 요인보다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오는 게 경향이 많이 있는데 글로벌 그 경제 상황을 한번 조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뭐 카드대란 얘기 또 나오고 있죠, 그죠? 이제 뭐 부동산 문제 조금 지표가 나아지면서 이제 신용카드 문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 영국이 지금 우리가 아마 그 영국 돈 제일 많이 갖다 썼죠. 우리는 미국보다도 많더라고요. 해외 차입금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영국에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보다도 오히려 많은데 이거 잘못하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발 금융위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미국이 지금 카드가 한 8천억 불 정도 그렇게 집계가 좀 되고 있고요. 영국 정부의 누적 채무가 GDP의 약 100%. 그러니까 까마부터 데트가 되겠죠. 빚. 그리고 2007년 말 가계부채, 영국에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177%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번지느냐에 따라서 뭐 제2의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종류는 좀 다릅니다. 연방준비사에서 돈을 그냥 경제에 그냥 집어넣은 그런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래서 영국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차입금 4분의 1 차지할 뽑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주 글로벌하게 이렇게 퍼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외환 위기 가능성을 두고 제가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지금 외환 정책은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뭐 규제가 좀 필요하고 어떨까요? 외환 정책이라는 게 딱히 참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서 뭐 사실상 뭐 시장평균 환율 제도를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고정환율 제도거든요. 뭐 이게 변할 수 있는 그 밴드가 있었고. 97년 말에 이제 완전히 변동환율 제도로 갔는데 그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외환 가격이 결정되고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조정되게끔. 외환위기 온 것도 우리나라의 OECD 뭐 가입이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목적에 하에서
왜 환율을 800원대 잡아뒀죠. 강제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잡아두면 이제 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 차익을 가지고 나가는. 네.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 제도로 온 것은 제도로 왔고, 근데도 이 자꾸 우리가 이제 많이 출렁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외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국에 말하자면 그 주식 편중 현상 같은 게, 그러니까 암만 경제가 개방이 돼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이나 한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사람은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에 의한 그 영향이 그 낮다는 얘기는 국내 쪽. 국내 쪽이 낮으니까 네. 외화가 이게 들고 나는 그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것에 따라서 많이 출렁거리고 네. 그리고 은행권에 말하자면 이제 단기 차입 같은 네. 거.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외환 정책 그렇다고 해서 외환 정책 개입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변동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 네. 국내 자본도 외국 자본과 똑같이 네. 활동할 수 있게끔 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랄지 이런 것들도 풀어주고 네.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봐야 될 문제지 네. 외환시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그러시군요.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위기가 지나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저는 안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그렇죠.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교수님 그러면 안 바뀌어야 된다는 당위적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왜냐 외환위기 아니 이번 금융위기는 네네. 이 월가가 뭐 아까 일주했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 원인이 월가는 개인이 아니었죠. 잘못한 게 아니고 네.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 정책, FRB가 잘못한 FRB가 것이다. 잘못.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랄지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썼다 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통화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다랄지, 그러니까 통화를 가지고 경제를 네. 조정하려는 네.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이거 안 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랄지 이런 그 시장 경제 원리를 더 정확하게 지키고 그것에 근거해서 경제를 운영해야 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네. 시장이 잘못되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은 완전히 정부의 책임이랄지 FRB의 책임을 시장에 둘러씌우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뭐 그래서 사실은 규제 우리하고는 달리 규제를 더 해야 된다. 금융 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오히려 더 신자유적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정책, 특히 통화. 함부로 통화 가지고 경제를 말하자면 좌지우지하고 뭐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뭐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뭐 같은 분은 K%랄지 일정하게 GDP가 증가하는 율로 통화도 증가시켜줘라. 네. 근데 지금은 연준이 2001년 말에 보통 5 내지 6% 하던 페더럴 펀드 레이트, 네. 연방 준비 기금 금리를 1%로 끌어내려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 기간 가버려요.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네. 이 오히려 더 규제를 완화하고, 말하자면은 각 개인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규제를 더 완화해주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더 가져가야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교수님이 일반하고 시각이 다르신 게 근본적인 원인 진단에서 월가 쪽 문제, 월가의 탐욕이나 이런 쪽보다는 FRB의 정책 잘못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금융규제, 월가에서 지금 있는 월가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런데 FRB가 돈을 계속 찍어서 말하자면 경제에 집어넣지는 않았으면은 네. 거품이 이만큼 생겼다 그냥 꺼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FRB가 계속 돈을 집어넣으니까 거품이 아주 커졌고 그 거품이 커지면서 글로벌 그럼 경제 지금 다른 외국에서 그 패러다임을 신자유주의 쪽에 규제를 많이 가는 쪽으로 하는 패러다임이 그런 쪽으로 가는 국가들은 원인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국내에 많은 학자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 지금 구조조정 정책 뭐 기업에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제대로 가는 겁니까? IMF 때하고는 분명히 상황이 다른데.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정부가 그걸 거꾸로 가지 말고 그걸 좀 스피드 뭐 속도감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 네. 그러니까 뭐 옥석을 가린다는 얘기죠. 근데 정부가 옥석을 가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의 요구와 정부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하는 것은 싹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꾸로 받쳐버리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시군요. 지금 과잉 유동성 문제가 닥친 문제 중에서 논란이 있죠. 뭐 금리 인상. 근데 상당수는 아직 금리 인상 시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뭐 그 문제 하고요. 차후에 이제 그 과잉 유동성이 넘쳐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G20, G20 뭐 저 미팅도 있었습니다만은 정확히 뭐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새롭게 풀려나간 돈이 한 10조 불 이상, 10조 달러 이상.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융이기 때문에 신용 경색이 오면 당분간 화폐수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색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은 이제는 그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신용 경색이 덜 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화폐 유통 속도랄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이제 화폐가 돌기 시작하면 생산이 그리고 빨리빨리 거기에 못 따라가면, 물론 못 따라갑니다. 네. 그렇게까지 생산이 빨리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가면은 이제 물가가 오르는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니까 물가가 빠른 속도로 많이 오를 것이다. 초인플레이션은 뭐 정의는 그렇습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50% 이상. 근데 뭐 그건 필립 케이건이 정의한 것이지만은 상당히 빠르게 빨리 올라가는, 많이 올라가는, 높게 올라가는 게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초인플레이션으로 부르는데, 그런 개연성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는 방법은 회복과 함께 적절하게 유동성을 빨리빨리 회수해야 되는.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참 이게 적인데요. 그 샤워 갑자기 그렇죠. 뜨거운 물 틀었다가 뜨거우니까 그냥 그렇죠. 찬물 틀었다가 이게 지금 신용에서 풀라고 화폐 집어넣으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벌써 미래 인플레이션 잉태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긴급하니까 재정 막 풀어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쨌든. 그렇게 되기 그걸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고통스럽지만은 저는 참아라는 얘기죠, 정부가. 구조될 때 아프더라도 털고 갈 건 털고 가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전국 경색 뭐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북핵 문제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져야 될 스탠스, 또 뭐 시급하게 가야 할 방향 같은 거를 맺은 말로 좀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좀 항상 좀 저는 뭐 심정이 갈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역할은 이 사회 운영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거. 첫째가 이제 국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안. 가장 기본이죠. 예,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확실히 지켜주면서 그 안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룰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야 돼요. 정책 면에서는. 정책 면에서. 그래서 정책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가는 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을 정부가 돕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하는 역할이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구조조정한다는 것도 누가 결국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사람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 이성은 무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을, 우리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거거든요. 계획 경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서로 반하지 않는 구조조정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심과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불황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여하의 그 시장과 매치돼서 잘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랄지 이런 것은 이제 당연히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념 갈등으로 인한 뭐 시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치안 측면에서 단호하게 그 시장에 신호를 보내서 엄단한다라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참 어쨌든 참 어려운 시기죠. 이런저런 참 어려운 시기인데, 뭐 원장님께서 신문전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명쾌하고 해박하게 좀 경제 진단과 해법을 좀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한국경제연이 경제연구원이 미국의 그 헤리티지처럼 그 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뭐 그런 그 싱크탱크로 자라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고, 또
국민 경제 전반을 좀 균형 있게 좀 이렇게 진단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